작년 여름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스마트 원자로 기술을 국내 연구진을 통해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실용화하지 못했던 4세대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실용화 단계까지 개발이 진척되면서 세계 관심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새 원자로는 국제원자력협약과는 무관한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한국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봉 교체 주기도 40년으로 한 번 장착하면 잠수함을 폐기할 때까지 운용할 수 있어 한국의 원자력 추진무기 체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4세대 원자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소련 기술자들은 폭발성이 높은 소듐 대신에 비스무트 냉각자를 사용하는 소형 고출력 원자로를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탑재한 잠수함을 세계 최초 개발했는데 이 잠수함이 실전 배치되면서 미국은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경이적인 속도를 자랑하는 잠수함은 바로 알파급 잠수함이었습니다. 알파급 잠수함을 위해 개발된 OK550과 BM450A의 원자로는 4세대 원자로와 같은 고속 증식로 기술은 없었지만 그 대신에 냉각제를 123대5 온도에서 녹는 비스무트로 교체 열전단 효율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소련은 1950년대부터 다양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지만 하나같이 소음이 엄청나 서방 해군의 최신 잠수함은 멀리서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이 1972년에 등장시킨 마크 48 중월에는 무려 45노트의 최대 속도를 자랑해 장거리에서도 충분히 구소련 원자력 잠수함을 격침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구소련이 새롭게 개발한 잠수함으로 세계 잠수함의 판도가 바뀌게 된 것이죠. 나토 해군이 대잠 훈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방 소남해들은 새로운 잠수함 소음을 탐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 소음은 상당히 컸기에 서방 해군은 처음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원래 구소련의 잠수함은 소리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원이 수중에서 무려 42노트인 78km의 속도로 움직임은 물론 작전 심도가 1000m에 가까워 서방 해군을 경악시켰습니다. 이는 당시 서방의 기술력으로는 만들 수 없는 잠수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술력으로는 이 잠수함을 격침하기 위해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어뢰로도 그 속도와 심도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격침이 불가능한 잠수함이 등장한 것이었는데요. 구소련 기술진들이 건조한 알파급 잠수함의 초도함의 진수는 1971년이었으며 시험함의 당시 무려 44.7노트인 83km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최대 자망 심도는 1200m에 달하였습니다. 이와 비교해 당시 미국 원자력 잠수함의 최대 속도는 35노트 정도에 최대 작전 심도는 350m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혁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비스무트 냉각제를 사용해 경수로보다 훨씬 효율이 높은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원자로는 가압 경수로와 비교해 최적당 훨씬 높은 출력 155MW를 발휘함과 동시에 전달 효율이 높은 비스무트 냉각 체제를 통해 수상 배수량이 2310톤에 불과한 잠수함에 무려 47,000마력의 출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세계 군사 강국들은 새로운 원자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게 됐습니다. 지난 1월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노동당 8차대 사업총합보고보도에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에 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공망을 무력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도 시사였는데요. 가장 놀라운 소식은 중형잠수함 무장 현대의 목표에 기준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전처럼 재래식 구형 무기가 아니라 첨단의 기술이 집약된 무기 체계로 변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뿐만 아니라 첨단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까지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은 당연히 한국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세 설계가 진행 중인 장보고 3급 배치 2형의 뒤를 이어 국방부는 이어서 건조될 장보고 3급 배치 4명의 원자력 추진장치 장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2020년 8월에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 나와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핵이란 표현은 공식 문서상에 없었지만 4,000톤급 장보고 3 후기형에 대한 원자력 추진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른바 362 사업이란 명칭으로 추진했다가 중단되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16년이 지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과거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이미 잠수함용 원자로 설계를 완성한 바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업이 결정되면 5년 안에 실용 개발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 소개됐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거리튜브는 다른 매체에서 알려주지 않는 한국이 개발하는 잠수함용 차세대 원자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과 운용 능력은 세계 정상급 수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국의 잠수함 운용 능력에 대해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이미 한국은 잠수함 강국입니다. 또한 이번에 취역한 도산 안청함의 우수한 성능도 입증됐으며 곧 실전 배치될 핵추진 잠수함의 전체 설계 기술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인정한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사용하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7에서 10년마다 핵연료를 교체한다는 점 때문에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연료 교환 작업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면 물론 무엇보다 자주 핵연료를 교체할 경우 막대한 핵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재처리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국내에서 설계된 원자로는 가압경수로용 방식인데 부피가 상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체 작업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잠수함의 원자로를 교체한다고 하면 잠수함을 종방향으로 잘라 작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즉 반으로 갈라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잠수함을 사용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장보고3 배치 3형의 건조 계획은 세대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전력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원자로 교체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새로운 원자로 냉각 체계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을 잡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원자로를 교체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실전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극비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음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본과 중국이 세계적 수준의 대잠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끄러운 원자력 잠수함은 적이 맞추기 좋은 표적일 뿐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그동안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 덕분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고심했던 문제를 해결해줄 기술을 한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2019년 6월 27일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은 초소형 원전연구단 미네르바 출범식을 열고 납 비스무스를 활용한 4세대 소형 원자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네르바는 그리스 신화의 지혜의 여신인데요. 이 이름에 맞게 국내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대와 서울대, 울산대, 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을 포함해 무진기현, 스마트파워, 우라너스 등 원전 관련 기업들이 연구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주도하에 개발 중인 한국형 4세대 납 비스무트 원자로의 크기와 형상을 보면 오른쪽의 인체 크기와 비교해봤을 때 이 원자로가 얼마나 소형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4세대 원자로는 지름 1.7m, 길이 6m에 불과해 OPR 1000 등의 상용 원자로와 비교해 부피가 5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한 발전 출력은 200MW급이며 무엇보다 고속 증식로 기술을 사용해 연료 수명이 40년이나 되기 때문에 한번 탑재되면 배가 퇴역할 때까지 원자로나 핵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연구진들은 신형 원자로 2기를 먼저 쇠빙선 크기 배에 집어넣을 계획임을 발표했으며 운용된 지 40년이 지난 원자로는 표준형 방사능 보관 케이스에 넣고 중저준위 처리 시설로 옮기고 폐쇄시키면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할 소형 원자로는 원자로를 물로 냉각하는 것이 아니라 납과 비스무트를 5대5로 혼합한 액체 금속으로 시킨다며 이 액체 금속은 123도에서 액체가 되고 1700도에서 기체가 되는데 상온에서 물이나 공기가 만나도 반응과 폭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팀은 4년 뒤 개념 설계가 완료되면 이후 상용화와 인허가를 위한 상세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상용화 시기는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장보고3급 배치 4명의 개발 일정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는 원자력 잠수함은 가압경수로 원자로인데요. 한국은 이와 다른 납 비스무트 원자로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원자로는 어떤 것일까요? 납 비스무트형 4세대 원자로는 한국 이외에 중국과 미국, 유럽 등의 다양한 국가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1970년대 구소련이 실전에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술력으로 4세대는 아니지만 비스무트 냉각자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알파급 잠수함에 장착해 무려 45노트인 83km의 최대 속도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비스무트 4세대 원자로는 한미 원자로 협정을 어기지 않고도 개발이 가능함은 물론 무려 40년의 운용 수명을 자랑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비스무트 원자로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력 잠수함이 사용하는 경수로와 비교해 소형화가 가능하고 다른 원자로 대비 아주 안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한국이 생각하는 중형 잠수함의 모든 조건이 안성맞춤이란 것이죠.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던 4세대 원자로 개발이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면서 한국의 원자로 개발은 큰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한국형 원자로 연구팀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이 그토록 염원하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요원해지는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경수로 원자로는 냉각제로 경수라고 하는 물을 사용하는데 물은 100도에서 끓어오르면서 기화됩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끓어오르기 때문에 냉각 효율이 떨어지면 물론 원자로에 열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운용 효율 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수로는 물이 끓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150기압에 달하는 강한 압력을 가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배관이나 기타 구조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압된 수증기가 새어나면서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 비스무트 원자로는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제로 물이 아닌 액체로 된 금속인 납과 비스무트 합금을 사용합니다. 납비스무트를 혼합시키는 것은 납의 녹능점이 327도인 것과 비교해 납비스무트 합금은 123도에 불과해 손쉽게 액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납비스무트의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경수보다 훨씬 에너지 전달 효율이 높아 원자로 냉각이 용이함은 물론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반함으로 에너지 전달 효율이 아주 높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만약 원자로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납비스무트 냉각 체계에 가해지는 열을 끊어버리면 곧바로 납이 굳어지면서 원자로를 완전히 납으로 덮어버리게 되는데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가 납은 방사능 차단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원자로 사고가 발생해도 탑재한 선박만 격리시키면 주변 오염 없이 차단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와 비교해 경수로는 원자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원자로를 멈추기 쉽지 않으며 가압된 방사능 증기가 상당히 먼 거리까지 퍼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대형 콘크리트 보호 구조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첨단의 4세대 원자로를 개발해 한국은 그동안 고심했던 원자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4세대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있는 상황입니다. 납비스무트 액체 금속은 123도에서 액체가 되고 1700도에서 기체가 되는데 상온에서 물이나 공기와 만나도 반응과 폭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이는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연구 중인 소듐 원자로와 같은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세계 군사 강국들은 보다 빨리 보다 깊은 곳까지 자망할 수 있는 잠수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엄청난 전략 무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동력원인 원자로의 기술 부족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중 1950년대부터 가압경수로 원자로의 낮은 냉각과 열 전달 효율 문제에 대응해 많은 국가들이 영어로는 소듐, 독일어로는 나트륨을 사용하는 원자로를 개발하였습니다. 소듐 금속은 소금인 염화나트륨에서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요. 97.9도의 온도에서 녹아 액체가 되지만 기화점은 877.5도나 되기 때문에 기화를 방지하고자 가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냉각 효율과 열 전달 효율이 경수로의 2배 이상에 달하며 고속 중성자를 흡수하지도 않습니다. 미국 해군은 1950년대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인 SSN-571 노틸러스함에 가압경수로 원자로를 탑재하였고 이어서 건조된 두 번째 원자력 잠수함인 SSN-575 시울프함에는 열 전달 효율을 높인 소듐을 냉각제로 사용했지만 곧바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소듐은 물이나 수분과 접촉하면 대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배관 체계 관리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울프에서 소듐 노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 해군은 시울프함을 절개해 소듐 원자로 체계를 제거하고 여기에 노틸러스와 동일한 경수로 원자로를 다시 장착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재까지 개발에 개발을 더한 4세대 고속 증식로가 개발됐습니다.
우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원자로는 최신의 4세대 원자로 장착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4세대 고속 증식로 개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보고3 배치 3형에 들어가는 4세대 고속 증식로란 무엇일까요? 우선 4세대 납 비스무트 원자로가 40년 운용 수명을 갖는 이유는 바로 고속 증식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최신 잠수함에 탑재된 경수로는 농축률이 90%에 달하는 우라늄 235를 사용해 약 30년이 넘는 운용 수명을 자랑하는데, 4세대 고속 증식로는 우라늄 235를 사용하지 않고도 동등한 운용 수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무기계의 혁신을 뜻하는 기술입니다. 즉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 가능하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항모를 비롯해 핵 추진 가능한 모든 무기 체계에 탑재가 가능해지며 한국의 군사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속 증식로는 1958년 구소련 과학자가 핵무기 확산을 위해 원자로에 폐연료를 다시 태울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우라늄 자원이 풍부했고 원자로 폐연료 처리 문제도 심각하지 않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기술입니다. 하지만 경수로 원자로 등에서 발생한 핵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환경오염 문제로 우라늄 235 수급이 점차로 어려워지자 1970년대부터 구소련, 미국,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고속 증식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고속 증식로를 설명하기 위해선 골치 아픈 몇 가지 물리학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현재 운용 중인 원자력 잠수함은 예외 없이 100% 가압 경수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연료가 바로 우라늄 235입니다. 자연 상태의 우라늄 강석은 평균적으로 우라늄 238이 99.3%, 우라늄 235가 0.5%, 우라늄 234는 극미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원자폭탄이나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입니다. 보통 3세대 가압경수로에 이어서 개발된 4세대 고속 증식로는 값비싼 우라늄 235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은한 우라늄 238을 80%를 사용하며 방사능 폐기물인 플루토늄 239 원료 20% 정도를 섞은 혼합 연료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플루토늄 239는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자로 발전 과정에서 우라늄 235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방출한 중성자가 우라늄 238과 충돌해 플루토늄 239로 전환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요. 즉 플루토늄 239는 원자력 발전 과정의 폐기물인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만 있으면 주연료인 우라늄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나라 눈치 보지 않고 한국의 의지대로 무기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4세대 고속 증식로입니다. 고속 증식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특수한 장비로 고속 중성자를 발사해 먼저 플루토늄 239와 충돌시키면 열과 함께 중성자를 방출하며 이때 방출된 중성자가 우라늄 238과 결합해 플루토늄 239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 80%를 차지하는 우라늄 238이 핵 분열을 일으키는 플루토늄 239 핵연료로 전환되면서 계속 증식하므로 고속 중성자를 사용해 증식한다는 의미를 함축해 고속 증식로라고 호칭하는데요. 이 증식로를 시키는 것이 가압경수로와 소등 같은 금속이나 납, 비스무트합금, 기체, 냉각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속 증식로의 경우 프랑스의 주도하에 이탈리아, 독일 등이 참여해 1985년에 전기 출력 1240MW의 슈퍼피닉스 고속 증식로를 완성시켜 1986년 말에는 100% 출력 운전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몬주로로 호칭되는 고속 증식로를 1986년에 착공해 1994년에 가동을 개시했는데요. 반면 국내에서 개발을 시작한 40년 수명의 4세대 납 비스무트 원자로도 바로 고속 증식로 기술을 사용하며 납 비스무트 냉각자를 사용한 이유가 고속 중성자를 방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통칭 4세대 원자로의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접하신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우수한 기술인데 왜 미국이나 러시아 등 원자력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이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있었을까 하는 건데요. 답은 개발 과정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납비스무트 합금은 123도부터 녹기 시작하는데 이는 다른 의미로 항시 125도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점차 고체로 경화되면서 부피가 커져 원자로의 냉각용 파이프가 동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소련의 알파급 초도함이 K377은 1971년에 진수된 이후 각종 테스트를 수행하던 도중인 1974년에 원자로 배관 동파 사고로 조기 퇴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소련은 기술력을 축적해 1974년부터 9년간 6척의 알파급을 연속으로 건조해 한동안 미국과 나토 해군을 패닉에 빠뜨렸지만 그 수명은 길지 않았다는 것이죠. 초도함이 사고를 일으킨 것 외에 1979년에 진수된 이번함이 K316도 대서양에서 1차 나비스무트 냉각계통이 동파되어 9년간 수리했지만 결국 1995년 해체가 결정되었고, 나머지 5척의 잠수함도 지속적으로 냉각계통 문제에 시달렸고, 구소련 기술자들은 원자로 점검 및 수리 단계에서 나비스무트 냉각 체계가 동파되지 않도록 별도의 가열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역시나 자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알파급 5척은 1990년에서 1993년 사이에 연차적으로 퇴역하였습니다. 즉, 나비스무트 냉각 체계는 아주 우수한 효율을 가지지만 아직 이를 제대로 개발 완료한 국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은 왜 이렇게 개발하기 어려운 한국형 나비스무트 원자로를 개발할까 하는 의문과 함께 과연 한국은 무슨 수로 부식 문제와 냉각 건너 동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솔직히 한국이 원자로 기술이 세계 정상급이긴 하지만 잠수함 원자로는 개발 양산한 적 없는 어린아이 걸음마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만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지를 발휘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나비스무트 원자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선진국들이 실패했지만 오직 한국만의 창의적인 기술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한국은 타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원자력 관련 어떠한 국제협약에도 위배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또다시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원자로는 한번 조립되면 40년 수명 주기 동안 나비스무트 냉각 체계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모델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40년 동안 멈추지 않는 원자로이기 때문에 원자로가 식어서 동파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자로 체계와 소재 신뢰성을 비롯해 소재 수명이 높아야 하는데요. 특히나 나비스무트 액체는 강철과 스테인리스 합금 등에 대해 높은 부식성을 가지므로 현재 국내에서는 나비스무트에 견딜 수 있는 내식성 재료와 코팅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성질이 비슷한 소듐 냉각형 고속 증식로를 연구하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한 상태인데요.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4세대 원자로 개발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로 특징은 기존 다른 나라들이 많이 사용하는 우라늄 235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원료 수급부터 독자 제조까지 타국가에 간섭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군사 강국들도 우리와 같은 시도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 하나로 그들은 개발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개발 완료 초일기에 들어선 상황인데요. 구소련과 미국, 유럽 모두 제한된 자원인 우라늄 235를 대체하고자 앞서 언급했듯 플루토늄 239 원료 20%와 우라늄 238 원료 80%로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플루토늄 239가 증식되는 고속 증식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구소련의 BR5, BN350, BN600 고속 증식로, 영국의 DFR, 미국의 EBR2, 프랑스의 랩소디, 피닉스, 슈퍼피닉스, 일본의 몬주 같은 수많은 고속 증식로가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상업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함은 물론 냉각제로 사용되는 소듐 누수 문제로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현재는 2001년부터 미국, 프랑스, 한국 등 세계 13국이 소듐 냉각형 고속 증식로 방식의 4세대 원자로 개발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1986년에 착공을 시작해 1994년에 가동을 개시했지만 운용 1년 뒤인 1995년 12월에 냉각제로 사용하는 액체 소듐 640kg이 누출되면서 대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에 무려 15년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하나하나 장비를 복구해 2010년에 재가동을 개시했지만 다시 3개월 만에 연료봉 교체 장치가 고장을 일으켜 가동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몬주 고속 증식로 사업에 무려 18조 원의 비용을 투입했지만 뭐 하나 얻은 것 없이 엄청난 방사능 폐기물만 남기고 사업은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도 이런 개발은 이어져 왔는데요. 프랑스는 독일과 이탈리아와 협력해
1985년에 고속중식로 슈퍼피닉스를 완성시켜 1986년 말에는 100% 출력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후 11년간 전력을 생산하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실용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슈퍼피닉스와 그 원형 모델인 피닉스를 가동시키는 동안 원자로 노심의 연쇄 반응 이상이 4회 이상 발생했지만 그 원인을 해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1985년에는 냉각제로 사용되는 소듐 냉각로 배관이 파손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원자로 개발은 중지됐습니다. 이처럼 효율뿐만 아니라 모든 수치상 자료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소듐 냉각로의 가장 골치 아픈 것은 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 과학 경수로는 손쉽게 연료 교체와 원자로 접근이 가능한 것과 비교해 고속중식로는 연료를 빼고 소듐 냉각제를 모두 배출해야만 원자로에 접근할 수 있어 한 번 운영이 중단되면 수년간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자로 내부에 공기와 수증기가 침입하면 냉각제로 사용되는 소듐과 반응에 폭발이 일어난다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4세대 납 비스무트 원자로가 4년 뒤 개념 설계가 완료되면 이후 상용화와 인허가를 위한 상세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상용화 시기는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시제품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면 군사용 원자로로 개발을 진행해 절대적인 안정성 테스트가 완료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핵 잠수함이나 핵 항공모함에 탑재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군사용 장비는 무엇보다도 완벽한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쇠빙선 같은 실제 함정에 탑재해 운용하고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한국 잠수함에 탑재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결정하고 그 시기가 2030년쯤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여러가지 대안을 통해 한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4세대 비스무트 납 원자로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한국은 이와는 별개로 다른 두 가지의 대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미 한국은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소형 모듈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짧은 교체 주기와 주원료인 우라늄 확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반면 장점으로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타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7위 수준의 원자력 기술 보유국입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권고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미국과 함께 서방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가진 프랑스마저도 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하면서 사고를 겪었으며 잠수함용 원자로는 개발해도 해외 수출이 거의 불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수함용 과학경수로는 원자로 냉각 체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더욱이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이 세계적 수준의 대잠전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잠수함은 건조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시프랑급에 사용되는 원자력 모듈은 길이 9.5m, 폭 8m, 높이 7.5m, 중량 180톤급이며 구획 전체가 방사능 누출 방지와 사고 시 손상 방지를 위한 모듈 상태로 조선소에 공급됩니다. 또한 원자력 모듈에 탑재되는 원자로는 르 트리옹판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과 샤를 드고급 원자력 항공모함이 채택한 K-15 원자로의 변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원자로의 출력은 잠수함 규모에 맞춰 150MW급에서 50MW급으로 낮추고 전체 동력 발전 계통도 그에 맞춰 소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프랑급을 위해 신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대신에 기존 원자로를 일부 개량해 채택하는 방식으로 신규 원자로 개발에 따른 비용과 안정성 검증에 부담을 줄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K-15는 프랑스 전력공사에서 제작하는 발전용 원자로의 연료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료봉의 수명은 루비급 공격 원자력 잠수함에 사용되는 K-48 원자로보다 월등히 긴 10년이지만 일반적인 잠수함 30년 수명주기년을 감안하면 건조 후 적어도 2차례는 연료봉 교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용 핵연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타 잠수함 대비 자유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시프랑급 잠수함에 사용 중인 K-15 원자로의 우라늄 235의 농축률은 7.5%가량으로 약 93%의 농축률을 자랑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신형 잠수함용 원자로와 비교해 농축률이 떨어집니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이 사용하는 그야말로 핵무기급 고농축 연료봉은 건조 퇴역 시기까지 약 35년 동안 연료봉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농축 연료봉이 보장하는 긴 수명은 분명 장점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고농축 연료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전용 원자로도 설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한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와 비교해 프랑스 K15 원자로는 표준화된 상용 연료봉을 사용하므로 획득과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C프랑급은 새로운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장착했는데요. 세 대의 소형 증기 터빈이 탑재되는데 두 대는 10MW급의 전기 발전기와 연결해 전력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한 대는 추진 측과 직결하는 직접 구동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새로운 추진 체계는 15에서 20노트 혹은 그 이하의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하지만 20노트 이상의 고속에서는 세 번째 증기 터빈이 구동 측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25노트 이상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즉 저속에서는 전기 추진 방식을, 고속에서는 기계적인 보조 동력을 받는 형태인데 이쪽이 단일형 대출력 추진 모터나 대형 증기 터빈을 개발하는 것보다 개발비나 운용 신뢰성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한국은 현재 도산 안창호크 건조 사업 성공으로 인해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 선체 설계 기술과 소나 시스템 개발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의 핵심인 원자로와 후방 추진 시스템은 한 번도 제대로 개발한 적이 없어 상당한 시행착오는 물론 단번에 세계적 수준의 신뢰도나 정숙성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나 추진 체계는 소요량이 크게 제한되는 데다 해외 수출도 거의 불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굳이 국산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협력해 C프랑급의 원자로와 함께 신뢰성과 정숙성이 증명된 추진 시스템 전체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랑스 역시 제한된 잠수함 건조 척수로 인해 잠수함용 원자로 체계나 기타 추진 체계 유지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잠수함을 도입한다고 하면 절대 건조 척수를 늘릴 수 있는 한국 수출을 크게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로 기술에 대한 협상만 잘한다면 선진화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국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까지 구상한 상황인데요. 가능하면 한국이 개발하는 4세대 원자로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타국의 눈치를 안 보는 한국형 전략무기가 개발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잠수함 원자로 개발은 처음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변국의 정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올바르게 증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원자로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원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